2010년 4월 19일 새벽 4시 20분경 인천 남구에 위치한 한 모텔 프런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30대 남성 김 씨였어요. 그는 침착하지만 긴박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죠. 여자친구가 낙지를 먹다가 숨을 못 쉬어요. 지금 방 안에 있어요. 119 좀 불러주세요. 곧이어 김 씨가 프런트로 내려왔고 모텔 직원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김 씨와 함께 702호로 올라갑니다. 객실 문을 열었을 때 22살의 윤 씨는 반듯하게 누워 있었어요. 얼굴은 평온했고 호흡은 없었습니다. 주변에는 낙지와 소주병, 일회용 식기, 그리고 수건이 보였습니다. 술을 마신 흔적은 있었지만 그 흔적이 어지럽거나 무질서하진 않았죠. 이상한 점은 또 있었어요. 김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가 있음에도 직접 119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프런트에 전화해서 신고를 부탁했죠. 그렇게 프런트 직원이 119에 신고한 시각은 오전 4시 24분. 결국 윤 씨가 병원에 도착한 건 4시 34분이었습니다. 사건 발생부터, 그러니까 모텔 직원이 상황을 인지한 순간부터 병원 이송까지 최소 14분 이상이 걸린 거죠. 윤 씨가 이송된 병원은 모텔에서 도보 1분 거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거리로 따지면 약 48초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김 씨는 7층 객실과 1층 프런트를 수차례 오가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윤 씨를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죠. 윤 씨는 구조 당시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김 씨가 그녀를 업고 병원으로 뛰어가다가 중간에 구조대원을 만났고 곧장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어요. 그날 오전 윤 씨는 모텔 근처 병원에서 심정지 상태로 응급처치를 받았고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뒤 15일 동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생명만 유지됐어요. 그러다 결국 5월 5일 오후 9시 20분 무산소성 뇌병증 쇼크 등으로 사망했죠. 여기까지가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 한 통의 신고 전화에서 시작된 사건의 시작입니다. 가장 평범해야 할 새벽 시간, 그 모텔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0년 4월 18일 인천 영종도에서 하루를 함께 보낸 김 씨와 윤 씨. 두 사람은 영화를 보고 바닷가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평범한 연인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밤이 깊어지던 무렵 두 사람은 인천 남구 주안동 제2모텔 근처로 도착했고 그곳에 있는 한 주점에 들어가 소주를 마셨죠. 시간은 밤 11시 20분경이었습니다. 당시 술자리에서 김 씨는 지는 사람이 마시는 거다 라고 말하며 술게임을 제안했어요. 둘은 소주 3병 이상을 마셨고 윤 씨는 평소보다 비교적 빠르게 취기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죠. 이후 자리를 정리한 두 사람은 길 건너에 위치한 횟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산낙지를 구매하는데요. 횟집 주인이 2마리에 2만원이라고 하자 김 씨는 3만원어치를 주되 2마리는 썰어서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횟집 주인은 통낙지 1마리를 덤으로 얹어줬고 결국 이들은 총 4마리의 산낙지를 갖게 되죠. 썰어진 낙지 2마리는 일회용 용기에, 통낙지 2마리는 해수가 담긴 비닐봉지에 각각 포장되었습니다. 이후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 1병, 맥주 1병을 추가로 구입한 뒤 모텔로 이동했어요. 그때가 대략 새벽 3시쯤. 김 씨와 윤 씨는 제2모텔 702호실에 입실합니다. 하루의 끝 두 사람의 동선은 평범해 보였고 술 기운이 감돌던 그 방 안에는 곧 상상하지 못할 일이 벌어지게 되죠. 새벽 4시 20분 김 씨는 다급하게 프런트로 전화를 겁니다. 여자친구가 낙지를 먹다가 숨을 못 쉬어요. 119 좀 불러주세요. 모텔 직원은 4시 24분경 즉시 119에 신고하고 객실로 올라가려고 했죠. 그런데 김 씨는 벌써 맨발로 계단을 뛰어내려와 프런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이 다시 올라가 객실 문을 열자 윤 씨는 침대에 반듯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뭔가 평온한 상태로 보여졌고 얼굴이나 몸에는 격렬한 저항 흔적이나 외상이 없었죠. 객실 내부는 상당히 정돈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윤 씨가 누워있던 침대 근처에는 큰 수건 한 장과 통낙지 1마리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약 2m 떨어진 객실 안쪽엔 술잔, 썰어진 낙지가 들어있는 일회용 용기, 통낙지 1마리가 담긴 검은 비닐봉지, 그리고 작은 수건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젓가락은 2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놓여 있었고요. 술병이나 음식 용기에도 특별한 흐트러짐은 없었습니다. 술은 거의 손대지 않은 듯한 느낌이었죠. 이때 김 씨는 낙지가 목에 걸려서 손가락으로 꺼냈다고 설명했지만 목격자는 없었어요. 물론 김 씨가 구조 시도 중 낙지를 꺼낸 행위가 누군가에게 목격됐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그가 낙지를 꺼냈다면 주변에 뱉은 흔적이나 입 주위 이물질, 손에 묻은 낙지 성분 등이 있어야 하는데 그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죠. 즉 김 씨의 진술이 다른 사람이 못 봤다는 수준을 넘어서 현장 정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 윤 씨는 119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어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지만 응급조치로 다행히 심장박동이 회복됐죠. 다만 뇌 손상이 심각하다는 진단이 내려졌고 뇌 전문 치료가 가능한 가천대 길병원으로 다시 옮겨졌습니다. 이송 후 윤 씨는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16일 뒤인 5월 5일 오후 9시쯤 무산소성 뇌병증과 시민성 쇼크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어요. 당시 법의학 감정 결과 윤 씨는 심각한 치아 우식증을 앓고 있었고 어금니 다수는 마모되어 있었죠. 법의학자들은 이렇게 치아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질기고 미끄러운 통낙지를 씻거나 삼키는 게 매우 어렵다는 의견을 냅니다. 치아가 튼튼한 사람도 통낙지를 먹는다는 건 쉽지 않죠. 김 씨는 같이 술을 마시며 썰어진 낙지를 먹었고 윤 씨가 직접 통낙지도 집어먹었다 라고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낙지가 단순히 기도에 걸린 사고인지 아니면 누가 의도적으로 입에 넣었는지를 두고 본격적인 판단에 들어갑니다. 방 안에는 낙지 4마리 중 2마리가 남아있었고 김 씨는 그중 1마리는 먹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졌다고 설명했어요. 정리되지 않은 낙지 1마리, 침대 곁에 수건, 흐트러짐 없는 술자리. 이날 밤, 이 모텔 객실에선 분명히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건 단순한 사고였을까요? 수사기관은 윤 씨가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뿐 아니라 김 씨가 평소 윤 씨와 나눈 대화, 그의 주변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왜 모텔에 있었는지까지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뜻밖의 단서가 발견됩니다. 윤 씨 명의의 보험. 가입 시점은 사건 발생 불과 2개월 전이었죠. 그 수익자는 김 씨였습니다. 사건 발생 2달 전 2010년 3월 25일. 윤 씨는 김 씨 고모의 권유로 보험에 가입합니다. 보험 모집 자격이 없던 고모는 보험 설계사와 연계해 서류를 주고받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구조로 보험을 권유했어요. 보험의 수익자는 처음 법정 상속인이었지만 약 2주 뒤인 4월 초 김 씨로 바뀝니다. 보험 보장 구성은 이렇습니다. 총 월 보험료는 약 13만 원. 이 중 상해 사망 후 유장의 보장금액 2억 원과 질병 사망 2억 원, 질병 입원 일당, 암 진단비 등 질병 위주 구성이 주를 이뤘어요. 사고 발생 이후 김 씨는 이 보험 내용이나 보장 금액을 상세히 몰랐다고 진술했죠. 문제는 김 씨의 재정 상태였습니다. 2008년엔 강도 예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0년 1월부터는 신용불량자에 등록돼 있었어요. 정기적인 직업은 없었고 또 다른 연인이던 A씨와 B씨에게 대출을 알선받아 생활했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B씨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사용한 정황이 드러납니다. 게다가 사건 발생 이후 이틀 뒤인 4월 21일 김 씨는 신한은행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했고 5월 13일 산낙지로 인한 질식이라는 사유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를 팩스로 발송했죠. 청구서 상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설명했고 병원 측이 발행한 사망진단서에는 무산소성 뇌병증이라는 명시가 있었어요. 그렇게 7월 23일 보험금 2억 51만 원이 김 씨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보험금을 수령한 후 김 씨는 채무를 변제하고 전세금을 지급하는 한편 연인관계이던 A와 B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돈을 주거나 신용에게 차를 사주기도 했죠. 게다가 약혼녀라는 B씨와 그녀의 가족들과 함께 괌으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합니다. 5개월이 흐른 뒤에는 차도 바꿨어요. 이 무렵 윤 씨 가족들은
보험 증권이 도착하면서 김 씨가 수익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김 씨는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보험이 실효됐다, 수익자를 가족으로 바꿔놨다는 취지의 거짓 해명을 했고 그 뒤 가족들과 연락을 끊었죠. 결국 2010년 6월 중순 윤 씨 유족들은 이 모든 상황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그로부터 약 4개월 후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당시 경찰은 윤 씨의 죽음을 산낙지로 인한 질식사 사고로 판단하고 내사 종결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 2억 원 수익자 변경, 김 씨의 재정 상태 같은 정황들이 확인되면서 단순 질식사에서 형사사건으로 전환하게 되죠. 그러나 수사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유족은 갑작스러운 죽음을 사고로 받아들이고 부검 없이 화장 절차를 밟았거든요. 윤 씨의 유골은 이미 사라졌고 법의학적 사망 원인을 규명할 수단이 전혀 없었죠. 현장 감식도 철저하지 못했고 법적으로 결정적인 증거라 할 만한 물리적 단서도 거의 없던 상태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2012년 4월 인천지방검찰청은 김 씨를 살인 및 사기 혐의로 공식 기소합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렇게 주장했죠. 김 씨가 윤 씨를 고의로 살해하고 이를 우발적인 질식사고로 위장한 뒤 보험금 2억 원을 타냈다. 살인 혐의와 함께 보험회사를 기망해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행위를 사기 혐의로 본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수사가 오래 걸렸을까요? 사건 발생은 2010년 4월, 재수사 요청은 6월, 그리고 기소는 2012년 4월이었습니다. 2년에 가까운 공백은 결정적인 증거 없이 간접 정황만으로 사건을 구성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또 하나, 왜 처음부터 의심받지 않았느냐는 질문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망 직후 병원과 경찰 모두 산낙지에 의한 기도폐쇄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췄고 유족 역시 이를 믿고 부검 없이 장례 절차를 진행하면서 실질적인 수사의 기회는 빠르게 사라졌던 겁니다. 하지만 결국 김 씨는 법정에 서게 됐어요. 살인과 사기 두 가지 중대한 혐의. 2012년 10월 11일 무려 6개월간 심리한 끝에 결정한 판결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이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 결정을 내린 이유가 명백히 쓰여 있었죠. 첫 번째 근거는 사망 원인 판정입니다. 법원은 윤 씨의 사망을 비구폐색 질식사로 판단했고 이는 김 씨가 피해자의 입과 코를 덮어 호흡을 막았다는 뜻이었어요. 평온한 자세로 누워있던 그녀는 사건 당시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한 거죠. 증언도 판결의 축을 이었습니다. 당시 모텔 직원은 객실에 들어와 입에서 낙지를 꺼내는 장면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객실 내부의 피해자 주변에는 낙지 한 마리가 든 비닐봉지, 잘린 낙지 조각이 담긴 컵, 큰 수건과 작은 수건이 떨어져 있었는데요. 술자리도 거의 흐트러지지 않은 그 공간이 낙지질식이라는 설명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한 거죠. 추가로 법원은 술에 만취했음에도 피해자가 본능적으로 발버둥치며 저항을 했어야 하는데 그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집중한 건 바로 김 씨의 행동 패턴입니다. 호흡 정지 직후 김 씨는 스스로 신고하는 게 아닌 모텔 직원에게 119 신고를 부탁했죠. 이런 행동이 목격자 만들기와 시간 벌기 전략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 눈여겨본 건 보험금 신청 과정입니다. 사고 발생 이틀 만인 4월 21일 김 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바로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한 건데요. 그리고 4월 29일 그 계좌로 보험금 13만 원을 송금했죠. 결과적으로 2010년 5월 13일 보험금을 청구했고 7월 23일 계좌로 2억 51만 원이 입금된 겁니다. 1심은 이를 두고 사고 직전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한 재산적 탐욕 범행이라며 김 씨가 피해자의 애정과 신뢰를 이용한 계획 범죄라고 규정했어요. 끝으로 재판부는 김 씨의 과거 행적과 경제 상황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신용불량 상태에서 고가의 수입차를 구입했던 것, 주변인에게서 수차례 채무 독촉을 받던 상황, 범행 이후 받은 보험금을 곧바로 집 전세 대금 채무를 갚았고 지인 간 선물 지급 등으로 빠르게 소비한 정황, 게다가 윤 씨 외에 다른 여성들과 교제까지 이어졌던 행동들, 이 모든 것이 재산적 목적에 기반한 살인 동기와 치밀한 계획성이 증거라고 봤던 겁니다.
그렇게 1심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그리고 2013년 4월 5일 2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살인 보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증거 불충분, 대신 조작하지 않은 다른 범죄, 즉 중고차 절도 및 권리행사 방해는 유죄로 결론 내렸고 그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1심 분석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핵심은 낙지로 인한 질식 가능성이었죠. 1심이 김 씨가 코와 입을 막아 질식사시켰다고 봤지만 2심은 현장에 젓가락 2벌이 있었고 술잔 옆에 잘려진 낙지 조각도 있었다. 그리고 법의학자도 낙지를 손가락으로 빼내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했어요. 즉, 낙지가 목구멍을 막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1심이 한밤중에 낙지를 먹다가 질식했다면 몸부림을 쳤을 거다라고 했지만 2심 법원은 질식하면 얼굴 표정이 평온해 보일 수 있다. 질식 당시 그 자리에 있었다면 자리가 흐트러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했어요. 또 1심이 심폐정지 후 구조지연을 비난했지만 2심은 정반대로 해석합니다. 보통 8분에서 10분이 지나면 소생이 불가능한데 피해자가 약 15일 정도 생존한 부분에 대해서 김 씨가 심폐소생 등 신속한 조치를 했기 때문이라고 봤어요. 살인 의도가 있었다면 그 노력조차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결국 2심은 이렇게 결론 냈어요. 김 씨의 살인 및 보험 사기 혐의는 합리적 의심을 넘지 못한다. 정리하면 1심에서 살인과 보험 사기로 유죄 확정됐던 내용이 2심에서 완전 뒤집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2013년 9월 12일 이 사건의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어요. 대법원은 2심에서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죠. 주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살인과 보험 사기 모두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살인과 같은 중대범죄는 직접적인 물증이 없어도 정황 증거들로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정황들 사이엔 모순이 없어야 하고 경험칙이나 과학 법칙에 기반한 논리적 연결이 분명해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 사건은 그렇지 않았어요. 피해자의 얼굴이나 몸에는 외부에서 가해진 흔적이 거의 없었고 김 씨가 CPR을 시도한 정황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또 하나, 2심에서 제기된 낙지 질식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도 그대로 인정됐어요. 낙지를 먹고 질식한 사건이 실제로 존재했고 윤 씨의 입과 기도에서 낙지 조직이 발견된 점, 그 외에 살해 의도를 단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이 함께 고려된 겁니다. 결국 대법원은 의심이 있더라도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형사재판의 원칙,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무죄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이렇게 대법원의 최종 무죄 확정으로 재판상으론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김 씨가 또다시 사기 혐의로 언론에 등장하면서 사람들의 의문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2013년 9월 김 씨는 전 여자친구 자매를 속여서 1억 7,6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죠. 이 소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낙지살인 사건에 대한 재조명을 이끌어냈고 그를 둘러싼 의심은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이 사기 혐의에 대해선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김 씨는 윤 씨와 사귀면서 동시에 다른 2명의 여자와도 만나고 있었어요. 사고가 있던 날, 윤 씨가 중환자실에 입원하자 의료진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꼭 살려줘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고 윤 씨 가족에겐 윤 씨가 잘못될 일은 절대 없다고 국내에서 치료하는 게 힘들면 외국에라도 데려가서 꼭 고치겠다 하기도 했고 또 만약 윤 씨가 잘못되면 영혼 결혼식을 하고 싶다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는 딸 앞에서 울부짖고 오열하는 김 씨의 모습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겼던 유족들을 뒤로하고 김 씨는 그 사이 또 다른 애인과 만나면서 그 가족과 등산을 가기도 했어요. 피해자 가족들 앞에서 보여준 모습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보인 거죠.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이 끝난 사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윤 씨의 죽음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고 김 씨가 피해자의 가족에게 보였던 위선적인 행동, 그리고 보험금 수령 후에 물질적인 변화를 보면 사건의 진실이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사건을 완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느끼고 있습니다. 영향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법원 정기 인사 때 항소심 판사와 수사검사가 모두 교체가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부장판사가 교체된 이후에 첫 공판에서는 피의자 측의 설명을 듣는 정도로 끝났고 2차 공판 때는 판사님이 우리의 이름도 2차례나 헷갈리는 등 사건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편지지 6장 분량에 직접 손글씨로 탄원서를 냈다라며 윤 씨의 어머니가 직접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무죄 판결이 났죠. 이렇게 법의 판결은 끝났지만 이 사건이 남긴 질문들은 결코 쉽게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건의 피해자는 당시 22살의 고 윤혜원 씨였습니다. 혜원 씨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낮에는 간호학원에 다녔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3-4시간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죠. 그러다 친한 친구의 남자친구가 자신의 동생을 소개해줬고 그 동생이 김 씨였습니다. 혜원 씨와 김 씨는 사고가 나기 전까지 약 1년 2개월 정도 교제했다고 해요. 그 사이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했지만 김 씨가 잘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다시 만났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고요한 밤에서 조용히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